자, 일단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된 이유 요 이야기를 할게요. 최근에 프라자 합의를 걱정하는 원화 절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IMF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일단 중국처럼 저렇게 미친 듯이 국가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IMF 시기에는 정부 주도 경제였기 때문에 딱 지금 중국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 기관의 그 정부 기관이 은행을 통해서 계속 대출을 해주면서 기업들을 키워와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400%, 300% 이런 식으로 부채가 넘쳐 흐르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국이었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많은 외국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채권국 입장에 있습니다. 선진국 단계란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 잘 안 무너져요. 게다가 우리의 밑바닥은 항상 어디가 만들어주냐면은 저기 경상도에 저기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반도체 지역 저기서 만들어줍니다.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좀 반도체 축이 옮겨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경상도에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조업들이 밑바닥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캐파 확장이나 여러 가지 소비를 늘리는 방향에서 서비스업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금리 상승과 그 달러 강세 시기에는 서비스업이 확장하는 때가 아닙니다. 서비스업이 가장 확장하는 때는 원화 강세 시절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제일 약세되고 2015년, 2016년 그럴 때 고용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 그런 원화 강세 시기에 이제 고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찾아보시면은 KDI에서 원화 강세 시기에 이제 뭐 안정적으로 고용이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 그 자주 나옵니다. 매년 분석해가지고 예측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이 늘어났던 것도 그런 원화 강세 시기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사이클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20대 30대들이 그 시기에 이제 높은 임금이나 그런 걸 받는 거를 모으지 않고 한 번에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일하는 쪽은 윗세대들과 가장 큰 차이가 강도가 높은 일들이거든요. 예측할 수 없고 비선형이고 계속 바뀌는 일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윗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 계열이 버틸 수가 있었던 이유는 그건 반복적으로 캐파를 늘리는 일을 해요. 근데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보안 쪽에 있으니까 보안을 보통 가르칠 때 학생들은 기본기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첫 취업을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 이미 대비한 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해킹 기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솔루션 들어오는 것도 사이트마다 다 다른데 듣도 보도 못한 솔루션이 와도 선배는 몰라요. 그걸 담당을 해서 스스로 대응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강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일을 합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사이클이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강도가 높은 일들은 추가 투자금은 계속 들어가고 시행착오가 가능한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화 절상이 좀 되었을 때 원화를 채굴을 해야 되겠다.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벌렸다 그러면은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다음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그럴 때는 이제 또 투자의 이익이 생기거든요. 달러 뭐 자산이 투자 이익 그런 것들을 이제 불려 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굳이 국장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프라자 합의 때 독일과 일본이 요구한 것처럼 한국의 원화 절상을 요구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인데 저기서는 제 개인 뷰로는 많이 달라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IMF가 다시 일어나는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장기적으로 안 좋은 거지. 장기적으로 세금이 올라가고 저런 유럽 꼬라지가 날 것처럼 될 것 같아서 유럽 일본 꼬라지 날 것처럼 될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지. 아직까지 2027년에서 30년까지는 기한이 꽤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자금과 월스트리트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 양털깎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을 해요. 채권을 예를 들어 채권을 4% 금리에 10년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채권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처음부터 얼마를 주기로 정해진 자금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의 가격은 떨어뜨려야 그 채권의 가격을 떨어뜨려야 똑같은 시장 금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이유는 채권 가격이 똥값이 되니까 손절을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손절이 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사가지고 또 이제 어떤 펀드에서는 그걸 사가지고 또 이익을 얻는 메커니즘도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또 자금이 이동을 해요. 어느 정도 배당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금리 상승기에는 사람들이 현금이 없어지니까 식료품이나 아니면 코스트코 같은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한다, 소비를 합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몰리게 되죠. 싼 곳으로.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이동하고요. 금리가 인상되니까 미국으로 갈수록 강달러의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기 상태, 금리가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란다. 금리 인상의 중간 정도 되었을 때 고평가된 기술주에서 자금이 이탈합니다. 그리고 단기 금융시장 위주로 자금이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이제 일정 수준 이상 한 3%, 4%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단기 정도로 이자를 받아도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달러 약세가 되었을 때 큰 구매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은행 금융주로 자금률도 증가하고 요때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쌀 때여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은행 금융주가. 그리고 오히려 에너지, 원자재, 유틸리티 이렇게 계속 중기 단계로 올린다는 뜻은 인플레이션이 덜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쪽이 뭐 횡재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느 정도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방어 섹터로 자금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때 상승 후 조정의 경향으로 순환매적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걸 계속 지켜보면서 추적하는 트레이더는 할만한데 이런 조정장은 사실 안전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안정성이 최우선이에요. 그 안정성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 보기 싫으신 분들은 그 은행들 이제 고금리 시절에 그 저축하려고 돌아다니신 것처럼 그렇게 MMF 시장, 단기 시장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근데 이 중기 단계 한번 여기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중기 단계에 싼 게 많기 때문에 요때 좀 신용 등급이 높은 미국 주식을 사시면 뭐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랑 별개로 신용 등급 높은 기업들은 대부분 대응이 가능하니까 뭐 코스트코 이런 기업들 살 수 있는 기회기도 하죠. 그리고 후기 단계 금리 인상이 이제 절정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이제 고정해놓고 금리 인상을 추가로 안 할 때 그때가 달러 가치 최고점인데 한두 번 정도 내리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침체가 와요. 다른 나라 국가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하면서 금리를 내리고 항복 선언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쯤에 이제 좀 내려야 되겠군 하면서 미국이 내리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달러를 풀기 시작하는 거죠. 요때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시장 전반에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이제 여기가 안정적인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 방어 섹터도 버린다는 거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을 좀 파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금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방어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헬스케어 이런 거는 거의 소비를 중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국채급 투자 등급 회사채 이런 식으로 금리가 최상단이니까 달러도 강세고 그래서 이자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랬고요. 요때 5% 정도 이자 계속 장기적으로 받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물 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락장 피하기 위해서요. 이제 절정을 되었으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 금리가 바뀌는 시기에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를 통해서 합리화시켜요. 달러 강세 정점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이 이동을 합니다. 국채 이런 안정적인 방향으로 자금이 이동해요. 양털 깎기가 끝날 때가 제일 무서워요. 이때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봐야 이거에 당할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고평가된 자산을 매수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기관들이 먼저 매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다만 이번엔 좀 다른 점이 2024년 12월 이렇게 월스트리트 헤지펀드가 현금이 없을 정도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2025년 4월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가 주도해서 그냥 손 털고 나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손절한 것 같아요. 4월에 손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가 생각보다 충격이 커서 12월 기준으로 물리고 손절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S&P 500은 금리 변동기에 하락 위험이 있으니까 요 금리 변동 시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락장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제법 괜찮아요. 그래서 현금을 이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는 월가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 하락장에서 계속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돈을 운영할 경우에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만 나는 내 돈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투자를 집니다. 근데 운영을 멈출 수 없는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돈 나올 곳을 찾아서 이렇게 국채, 이런 방어주 이런 걸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장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치주 변동 시기에 좀 매수를 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양털 깎기가 끝나고 글로벌로 달러가 뿌려지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 뭐냐? 달러 살포를 할 때 금리 하락기. 달러 약세로 타국의 채권 그리고 자국의 채권으로 자금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 이전에는 금리 고점이니까 달러를 계속 받아도 5% 금리를 받아도 나쁘지 않아 요런 입장이라면 요때는 살짝 중도 매각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사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장기국채 우량회사채로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제가 적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중기국채를 거의 많이 사요. 10년물 국채 이하 3년에서 10년물 사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유동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게 판매 가치가 별로 없어요. 이거 듀레이션만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저걸 사는데 똑같이 다른 사람도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사줄 만한 사람은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그래서 저렇게 장기 국채의 경우에는 매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 단위로 이렇게 파는 거야 그 유동성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뭐 어떤 사람이 저걸 많이 던져버리면은 똑같이 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선진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요. 배당주 및 유틸리티 섹터로도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을 때 단 디플레이션 단계로 도달하지 않는 금리라는 뜻이에요. 이거 처음 금리 인하가 딱 내려갔다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서 일부 자금이 이탈하고요. 그래서 다만 이게 항상 똑같이 패턴이 나오진 않죠. 2025년 현재는 전쟁 위험, 관세 충격 이런 것 때문에 각국이 금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국이 그렇고요. 그럼 전쟁 위험 때 왜 금을 매수를 하냐? 전쟁 시기에는 채권 엄청 발행하면서 돈을 풀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런 거를 대응할 수 있는 게 금인데 이제 비트코인이 하나 더 떴죠? 두 번째, 중기 단계. 금리 변동의 충격에 S&P 500에서 이제 성장 시작으로 넘어갑니다. 금리 변동 충격이 한두 달 정도 오지 그게 장기간 뭐 1년 이렇게 잘 가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금리 변동 충격에서 이게 끝나고 성장이 시작하는 단계가 요때쯤이다. 그래서 성장주로 자금이 유입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자금이 시작하고 호경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전환 상태라면 호경기의 시작.
그래서 부동산 리츠로 자금이 이동하고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경기 소비재, 산업재로 자금이 이동하고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그리고 후기 단계 금리 하락하고 난 다음에 안정화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소형주로도 자금이 유입 증가하고 레버리지 투자가 급증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제일 많이 돼 있다가 이때부터예요.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신흥기업이 확대되고 글로벌 자금의 신흥국 시장, 뭐 인도가 큰다느니 뭐 이렇게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머징 채권도 이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 메인 자산이 됩니다.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 이때 채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번 돈 경력을 모아가지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경력 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잘 순환을 시키면은 그렇게 한 번에 크게 먹지 않아도 하락장을 어느 정도 피하면서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올라가고 내 연봉과 경력도 올라간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20, 30대는 도박성 투자에 올인을 하게 돼요. 너무 젊을 때 성공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성공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놀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도박성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놀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직업이 자신이 되거든요. 저도 솔직히 뭐 안식년? 뭐 그렇게 10년 정도 일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놀아봤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놀아봤는데 몰입하는 게 없으니까 사람이 우울해져요 점점. 자, 그리고 일하기보다는 자산 상승이 더 큽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의 지금 문제점이죠. 일하는 것보다 부동산으로 자산 상승하는 게 더 센 상황. 그리고 그게 대출로 걸려 있는데 이걸 버려버리면은 금융 위기가 오고 혹은 경제 침체가 오고 다시 하락기 충격으로 쪽박을 차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러가 풀릴 때는 풀린다. 여기 이 상황에서 이제 경기 침체 연착륙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경착륙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 GDP 성장률 1분기가 마이너스 0.3%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피터 나바로의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좋고 기업 투자가 22% 증가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의 디플레이션으로 보는 듯 합니다. 그 기업 투자가 지금은 이제 부동산 투자도 아니고 설비 투자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시장도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금은 이렇게 이동해요. 주식에서 채권으로 대규모 자산 배분이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기회가 더 높고 위험이 적으니까 더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하락장을 피해야 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국채 비중이 급격히 확대됩니다. 중기라는 건 10년물 이하.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그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그걸 원래부터 오래 가져갈 생각으로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나버리면은 중기 국채에 어느 정도 낮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이익으로 다가옵니다. 디플레이션이 마이너스 1%인데 중기 국채가 4%라면은 그게 5% 수익률을 가진 상태가 되고 구매력이 그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떨어진 하락장의 주식도 더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경기 방어제와 필수 소비재.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은 이제 삼양식품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손가락이 잘릴 것 같아가지고 손대기가 어렵지만. 그리고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에서 빠져나와서 미국 국채들 안전자산으로 집중합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이 확대되고요. 요거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확 내렸을 때쯤에 후기 단계쯤에 아니다 중기 단계쯤 중기 단계쯤에 슬슬 이제 자동차나 부동산 그런 것들 자동차랑 부동산 동시에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원화 강세뿐 아니라 글로벌 화폐 강세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2단계라서 간단히 말하면 약달러의 시작. 그리고 이건 사실 매번 나오던 패턴입니다. 이제 확인해
해봅시다. 달러 가치가 전체적으로 그냥 폭락한 거예요. 달러 대비 유로화 보면은 어이씨 이게 옆으로 가서 보는데, 예, 요렇게 되는군. 예, 달러 가치가 요렇게 달러 대비 유로화 달러 가치가 좀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엔화도 달러 대비 달러가 약세가 된 거고요. 엔화가 이제 강세가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원화입니다. 원화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떨어졌잖아요. 즉 달러 인덱스 자체가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가. 그럼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까? 경기 침체를 예상하니까 이렇게 돼요. 주식 팔고 중기 채권으로. 4월 9일 쇼크가 있었어요. 중국이 국채를 팔았어요. 사실 이게 미국 금리가 잠깐 팍 튀어버린 이유인데, 요게 이제 중국의 공격이죠. 관세에 대응한 공격이었습니다. 미국 국채 그 당시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미국 신용이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은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후발 보도 같은 것들이나 후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 잘 말을 안 해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바텀업 투자가 유리하다 보니까 매크로 투자를 보는 채권을 좀 안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갑자기 원화가 강세가 되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 언론의 선동도 굉장히 심하고, 예를 들어 이게 2025년 저 중국 공격 이후 4월 9일 기사거든요. 그럼 미국은 하루가 늦을 수 있으니까 그 4월 9일 날 미국 날짜로 치면 이제 다음날 4월 9일 날 국채가 매우 잘 팔렸습니다. 대거 참여해서 국채가 굉장히 잘 팔렸어요. 자, 이 같은 날이 아니라 미국은 하루 늦기 때문에 요날 4월 9일 기사면 미국 입장에서 4월 8일이고 이제 그 다음날 늦게 이렇게 잘 팔렸다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의 뭐 안 팔리는 이유 넷 하면서 분석 기사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이건 의도적인 정치죠. 그래서 제가 이거 결과까지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린 4월 9일 이후 가장 많이 팔린 채권 2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매 결과입니다. 옥션 리저트.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입찰에 참여한 경쟁 입찰이 이제 10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 입찰된 것들이 380억 달러, 뭐 한 390억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390억 모집에 1000억 달러 경쟁이 붙은 거죠.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4월 9일 날 경매고요. 그 다음에 5월 6일 경매입니다. 자, 어떻게 달랐는지 보죠. 이번에는 42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위랑 똑같아요. 오히려 수요가 늘었어요. 단지 요 발행량이 늘었을 뿐. 즉 똑같이 1000억 달러 경쟁이 붙었습니다. 위랑 동일한 비용의 경쟁이 붙었다는 거죠. 여전히 국채 수요가 높다는 겁니다. 그 외 팁스도 있지만 이게 4월 9일 이후 국채 발행량 중에서 제일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팁스는 물가 채권이라서 그쪽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지 이쪽 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채권 발행량 많은 거 2개를 가져와가지고 경매 결과를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즉 미국 신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채권 수요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저런 분석 기사나 이런 분석 영상을 만들었으면은 후속 보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 제가 이거 잘못해서 뭐 채권이 어쩌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래서 미국 국채가 뭐 어쩌고 이것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과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언제나 자기가 아는 지식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공개된 지식이기 때문에
저 지식과 진실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의미와 이해가 항상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데이터 기반으로 진실이 맞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속 보도를 안 하는 거. 사람은 기본적으로 틀릴 수 있고 예측하는 것들이 어려운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건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회의록이거든요. 최근 회의록이에요. 보도자료에서 채권 관리자는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으로서 국채에 대한 잠재적 수요에 대한 주요 딜러들의 견해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과 규제 명확성을 위한 법률 제정 가능성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제공업체들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한된 법률에 따라서 국채를 포함한 자산을 보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딜러들은 디지털 자산 분야가 잠재적인 국채 수요의 원천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채권을 사고 있지만은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침체로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유동성이 떨어지고 변동성이 높은 자산을 사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어도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리고 어차피 거저 주는 것들은 먹는 게 좀 더 낫지 않는가. 제가 대체로 투자를 할 때 좀 게으른 편이에요. 별로 사고 팔고를 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야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약간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합니다. 뭐 투자로 크게 부자가 된다고 생각 안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니까 골드만삭스는 침체 예언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아닌 것 같아. 중국의 공격에 국채금 중국이 이제 채권을 많이 파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해가지고 국채 수요가 떨어지나 했는데 신규 국채 발행에 저것도 날짜 그 경매 예정일을 공개하거든요. 저거 날짜 일부러 노린 거죠. 중국이 공격하려고. 그날 일부러 던진 거죠. 근데 국채 경매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